제가 지금 장애운동을 한 지 딱 12년 정도가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장애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강남의 유치원에서 다 쫓겨났어요, 저희가. 처음 입학을 못하고 다 거절을 당하는 바람에 어머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장애운동을 합시다 했을 때 큰 성인 어머님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날 때 그 어머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유치원 쫓겨나는 거는 진짜 껌값이다. 성인이 문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유치원 때부터 성인 발달장애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성인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를 끌어주신 결과인 거죠. 그래서 그때 만나신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몇 분 또 나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일이 굉장히 새로운데, 자, 저희가 서울시청 농성을 한 이유는 다 아시죠? 발달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을 했을 때 저는 1990년대 초반에 일본에 잠깐 유학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발달장애인 제도가, 장애인에 대한 제도가 지금의 우리 제도보다도 더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발달장애인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취급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우리는 아이들을 창피해하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걸 존중해주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나라도 발전하면 저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운동이 약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발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이게 발전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강남에 처음 시작을 했었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시면 정책 제안 중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1부터 6까지만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발달장애인의 주거 서비스입니다. 이 주거 서비스가 사실은 가장 저희와 타협이 잘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한 200억이 2조로 둔갑한 사례입니다. 거주 서비스를 서울시에서는 2조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희가 2조입니까 했더니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거주 서비스는 지불해주면 2조가 든다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 보고가 200억에서 2조로 둔갑을 한 사례예요. 근데 저희는 정확하게 4가지 모델을 제안을 하고 그 모델에 시범사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을 처음에 요구할 때 저희가 100억을 요구했어요.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종류별로 하고 일단 10억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거는 타협을 10억으로 봤어요. 근데 그 4가지 타협이 어떻게 제안했냐면 그냥 혼자서 정말 자립이 가능한 친구들부터 누워서 중증인 친구들 있잖아요. 중국 친구들. 누워서 이런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집중 케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장애인들까지 중복 장애인들까지 4가지 타입을 저희가 분리를 했었습니다. 1인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들, 걸어다니는 친구들은 4인 이하, 누워있는 아이들은 12인에서 16인까지도 집중 케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서 만드는 거고요. 지금 어머님들 저희가 주거 서비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그룹홈입니다. 그런데 왜 그룹홈이 발전하지 않을까요? 서비스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낮에 직업이라는 데가 있어야지만 그룹홈이 가능하고요. 한 사람이 그 4인 그룹홈에 배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라고는 그 1인의 인건비만이 전부입니다. 그룹홈이. 그런데 저희는 중증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에서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저희 아이도 못 봐요. 저희 아이는 자폐성 장애 1급인데 그룹홈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정말 중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4인 홈에 2명의 서비스가 들어가고요. 중간에 지원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삼동 일대에 만약에 4개의 그룹홈을 만들어요. 그러면 16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4개의 홈을 지원센터에서 이 아이들은 AUA 그룹홈에 있는 아이는 1번 그러니까 순위는 낮에 주건보로 가고 그 다음에 철이는 직업훈련을 가고 이렇게 해서 올데이 케어 서비스를 가능하게끔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룹홈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룹홈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합니다. 지원형이죠. 지원형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24시간 이 친구에 대한 케어가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지원 공동생활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4가지 모델을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호주의 클러스터 홈이라든지 미국이나 영국, 독일 사례를 다 들어서 전부 외국 사례를 다 정책 제안한 자료집에 넣어서 갖다 줬어요. 서울시에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과는요, 모든 장애를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각은 간단해요. 안 보입니다. 지체장애는 못 걸어 다닙니다. 농아이는 안 들려요. 근데 우리는요,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중복장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내에서 우리 정책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책을 처음에 6가지를 제안을 했다가 나머지 마지막에 저희가 협상을 볼 때 한 가지를 더 제안했어요. 그게 뭐냐면 발달장애인 전담팀 구성입니다. 장애인과 안에. 지금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입니다. 윤정수 대표님이 열심히 싸우셔서 경남에는 발달장애 팀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총 6명인가요? 네, 6명의 발달장애 팀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발달장애 정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경남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 그렇지가 못해서 장애인 정책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도 안 돼서 담당자들이 다 바뀝니다. 왜? 장애인단체가 못 살게 굴어서. 그래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번 정책을 안 해주려고 하면은 참만 공무원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도 모자란데 이럴 때 정무원들 바꾸다 보니까 발달장애 정책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나머지 6가지를 말씀드리면 거주 서비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소득 보장입니다. 저희가 소득 보장 20만 원 요구했어요. 큰 금액도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은 20만 원으로 시작을 하자 했습니다. 그 20만 원이 8만 원은 시부담이고요. 8만 원은 구부담이고 4만 원은 엄마 부담이에요. 부모님 부담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부모님이 8만 원, 구난 씨가 6만 원 이렇게 부담할 수도 있겠죠. 소득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다른 거예요. 단 모든 발달장애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소득 보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희가 설계하기에는 45세를 설계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친구들은 45세예요. 근데 중복장애 친구들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수명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훨씬 더 그 연금을 탈 수 있는 비금을 탈 수 있는 나이가 줄어야 되겠죠. 시작하는 나이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소위 연금 개시 날짜 연령이 좀 낮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걸어다니면서 몸에 전혀 신체 이상이 없는 친구들은 45세를 잡았어요. 그래서 45세면 저희가 엄마들 나이가 몇 살일까요? 75세가 넘어가요. 보통 평균 75세라고 봅니다. 75세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 나이 때부터는 이것을 받아서 우리 친구들이 장애연금은 따로 있잖아요. 이거는 기금 형식입니다. 현재 저축형. 부모도 부담하고 정부도 부담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몇만 원이라도 부담할 수 있을 때 우리도 돈을 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불황자 많지요. 이 불합리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서 지금부터 적금을 내서 기금을 마련해서 45세부터 이 친구들이 죽을 때까지 그래도 보호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시청에서 42일 동안 농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청에 불황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요. 화장실을 먼저 장애인 화장실을 쓰고 제가 밖에서 쓰려고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들어가 보니 화장실이 너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노숙자들이요, 대부분이 발달장애 친구들입니다. 발달장애 분들이라 이 뒤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청 농성장에서도 너무나도 수많은 그 노숙자들, 발달장애 노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는 일단 모델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이제 연구 영역을 줄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연구 영역 후에 모든 발달 장애인의 확대 실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시범 케이스에서 시범 서비스만 하게 될 것 같고요. 시범 서비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 부담이 있고 부부담이 있어요. 저희가 제안한 건. 근데 어느 분은 부담을 하겠다고 하고 어느 분은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부담을 하는 쪽에 먼저 실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각 장애인과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 이런 정책을 했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고 말씀드리면 정말 딱 차이가 납니다. 저희 지회가 있는 구의 반응과 저희 지회가 없는 구의 반응은 정말 달라요. 구회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다. 자세하게 그 정책을 달라. 우리가 뭘 준비를 하면 되느냐 물어봐요. 없는 지혜가 없는 분은요 관심 없습니다. 저희 분은 지혜가 없잖아요. 저희 어떤 분은 그래요. 저희 지혜는 없는데 다른 부모, 장애인 부모의 지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우리 구의 부모님들은 얌전하셔서 그런 거 할 줄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양천구를 가서 지혜를 만들어야 됩니다.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동경에서는 1990년에 실시한 1970년에 실시한 게 소득보장이에요. 이렇게 기금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번에서 2만원으로 시작했어요. 저희 오용은 20만원이니까 똑같은 금액이죠. 제가 서울시에다 얘기할 때 처음에 그랬어요. 1970년 동경에서 시작된 서비스를 2016년 서울에서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무슨 후진국이냐. 다른 서비스는 지체장애에 대한 서비스는 동경하고 그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낮지 않아요. 유독 발달장애 서비스만 낮습니다. 왜? 발달장애 엄마들이 너무 안 싸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그래서 1970년에 시작한 서비스를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가 1970년에 동경만 못합니까? 서울이? 그렇지 않거든요. 단 발달장애에 대해서만 동경만 못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라고 저희는 정중하게 발달장애법에 따라서 시행하라고 했지만 서울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가 농성이 시작이 되고 머리도 깎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이 종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거주 서비스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소득보장 사업이었고요. 세 번째가 현장 중심의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지원 체계 도입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서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프로젝트 서치는요. 이때까지 우리는 현장 따로 그 다음에 저희가 실습하고 교육받을 때 따로였어요. 프로젝트 서치는요. 현장에 들어가서 저희가 발달장애 친구들이 직업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과가 되면 그 기업에 취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프로젝트 서치가 굉장히 실현도가 높습니다. 지금 주간 활동 서비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행정지도 사무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경남에서 하고 있는 게 마트에 그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에 한 명의 발달장애인을 보내면 두 명의 발달장애인을 보내면 한 명의 잡코치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편의점 입장에서는 두 명을 보여주는데 세 명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 안에서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고용까지 연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가 저희 친구 아버님이 요양원을 들어가셨는데 요양원을 3년을 못 버티겠더래요. 왜냐하면 그 공기가 음산하답니다. 다들 누워 계시고 말씀들을 안 하시잖아요.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돼서 그 요양원에서 정말 있기가 싫더랍니다. 서비스가 나쁜 게 아니라. 근데 여기에다가 저희 발달장애인들을 요양보조사로 취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요. 할머니 주물러 드릴까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뭘 떠다 드릴까요? 그리고 앉혀놓고 자기 집 얘기를 또 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양원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간이 이제 교육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취업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취업시키면 또 고용공단에서 또 보조금도 받죠.
그래서 굉장히 일거야득이다라는 게 많이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지금 요양 이 보호사의 보조원 역할로 해서 많이 취업이 되는 상태여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서울시에다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아시죠? 모든 중증장애인과 직업을 가져야 된다. 제가 작년에 독일 견학을 가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최고의 중증장애인까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극한 상황은 어땠냐면요. 중증장애인이었어요. 그 친구는 이거 하나밖에 못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설비를 다 갖춰놓고 마지막에 버튼 하나 누르는 걸 이 친구를 시켜요. 그나마 버튼 누르는 것도 이 근육을 자꾸만 쓰면 이 친구가 이 근육이 아프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팔이. 그래서 하루에 2시간만 누르고 나머지 6시간은 그 안에 있는 약간의 중앙보호시설 같은 데 가서 음악도 듣고 이런 서비스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중증 아이들까지 직업을 줬냐. 그랬더니 직업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고 그 직업이 있어야 이 사람이 일상생활이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증장애인까지 직업을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사실 윤영수 대표님이 모든 중증장애인까지도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 하시는지 우리한테는 안 돼.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중증장애인까지 하는 걸 보고 아 진짜 가능하구나. 이게 우리가 정말 시도를 안 하고 부모들이 정말 빨리 보게 되구나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를 저희가 서울시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봅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서비스가 생기면요 전국에 확대되기 쉬워요. 저는 경남에서 사실 이런 서비스가 먼저 됐기 때문에 전국에 확대되기가 어려웠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에서 만약 했으면 똑같은 케이스를 서울에서 했었으면요 벌써 전국에 분파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네 번째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발굴 및 피플퍼스트 서울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자조단체라는 거를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이 친구들이 모임에 뭘 할까? 서로 쓸데없는 소리만 떠들다가 동거서답하다가 그냥 헤어지고 부모들이 그냥 어머니로 맞춰먹는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이 벽을 깨뜨린 게 뭐냐면요. 서울시청 농성장이었습니다. 서울시청이 농성장이에요.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엄마 따라서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오늘 가서 자기랑 수준을 맞춰서 놀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좀 타는 친구들은 자꾸만 서울시청에 가자고 조릅니다. 저희 아이는 먹으러 갔었어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요, 특히 다운 친구들, 그리고 조금 이제 이렇게 말이 되는 친구들은요, 서울시청에 그 피아노 계단이 있어요. 밟으면 불빛 들어오는 피아노 계단 있잖아요. 거기 가서 몰려가서 논다든지, 자기들끼리 그 노래를 틀어놓고 사람들이 있든지 말든지 노래를 틀어놓고 댄스를 하고 놀아요. 근데 너무 즐겁게 노는 거예요. 서울시청 농성장이 끝나서 가장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엄마 이제 왜 시청에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게 자조단체를 발굴을 해야 된다. 이 친구들이 모여서 놀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친구들끼리 의견 전달해서 굉장히 이 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만인 서명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번 10,000원씩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씩 모이면 10,000명에서 10,000원씩 하면 1억이 되겠죠. 이거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자조단체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고 우리가 생애알에 저는 제 생애 제 친구 동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달장애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생애 즐거움인 친구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아픔이라 생각할 것 같고요. 자조단체를 통해서 저희는 친구 찾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1만인 서명은 저희 장애부모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회사의 동료들한테도 많이 받아줬어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00명 가량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10,000명이 모일 때까지 이 활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달장애에 위한 평생교육센터 확충 및 관련 조례 제정했잖아요. 발달장애 센터 현재 노원구와 은평구 2개 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한 300명 좀 넘었어요. 350명 이랬는데 농성 중에 4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00명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요. 작년에 저희가 농성을 통해서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를 서울시에 개원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노원에서 아주 소문난 친구들, 중증애들 있잖아요. 3년에서 5년까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번에 평생교육센터 열면서 밖으로 끄집어냈더니요. 몸무게가 130kg입니다. 의자를 한 번에 앉아서 박살을 냈어요. 이런 친구들이 집에 있다가 평생교육센터로 나가면서 그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정말 중증 친구들이, 갈 데 없는 친구들이 노원 평생교육센터에 가면서 이 집안들이 너무 폈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에서 자기들끼리 예산을 측정해서 제2의 평생교육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은평도 만들어졌잖아요. 은평은 제가 여기가 지금 청년복지재단이고 청년교회인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은평 같은 경우에는요 신보험재단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원장을 뽑아놨더니요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운영한 경험도 없어요. 그랬는데 원장이 목사 사모님이랍니다. 선생님들도 권사 와이프고 무슨 집 교회 집 딸이고 제가요 기절을 했어요. 저도 존경하는 있는 사람인데 그 평생교육센터는요 엄마들이 피눈물 흘려가면서 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센터 은평 평생교육센터가 딱 15일이 운영이 되고 평생교육센터 개소식을 했어요. 개소식에 갔더니 제가 정말 이 정문을 딱 쳐다보고 들어가는 순간 어머님들이 양쪽에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기 들었더니 개소식을 한다고 아이들을 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왜 오지 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개소식에 나가서 이 각종 이 순복음교회 저 교회에 신도들이 오니까 맞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발적 우리가 하겠다. 제발 수업을 해달라 했대요. 아이들 이렇게 수업 시작하자마자 수업을 안 보낼 수 없으니 우리가 하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어머님들도 자원봉사자를 쓰고 그날 수업을 결국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고 나서 이제 개원식이 끝나자마자 따졌어요. 왜 이걸 안 합니까? 그랬더니 본인들 오라고 했는데 아이들을 어머님들이 부담돼서 못 가져왔대요. 가정통신문에 오지 말라 가정통신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정통신문 하고 제시를 하고 이렇게 원장 되시는 분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제가 어떻게 믿고 우리 아이들을 보냅니까? 발달장애인은 신뢰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평생교육센터 이틀 만에 그 개소식하고 이틀 만에 평생교육센터 원장을 갈아주셨습니다. 저희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생교육센터를 운영권을 다른 데 맡겼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노원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월급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저희는 법인이고요. 저희는 전문가한테 이 역할을 맡깁니다. 저희 노원 평생교육센터에 저희 부모님 직원 단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세요. 모든 게 전문가입니다. 단 제가 태화도 평생교육센터 만든 건 아시죠? 저희가 강남동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태화의 평생교육센터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었더니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합니다.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라고 몇 번을 싸웠어요. 안 돼서 나중에는 이거 협조 안 하겠다. 제가 운영위원장에 들어가면서 예산 사인하는데 협조 안 하겠다. 당신들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해서 1년을 싸워가지고 지금 9 to 5로 만들었어요. 5시까지. 그래서 제가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들어가서 9 to 6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개원하는 평생교육센터는 몽땅 다 9시부터 6시까지다. 왜? 직업을 갖는 어머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 중심이냐 사회복지사 중심이냐에 달라요. 은평교 평생교육센터에서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사회복지사의 권리는 없느냐 여기서. 사회복지사의 권한도 중요하다. 전원성이 중요하다. 저희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을 봐주면 얼마나 고귀한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가장 중심은 발달장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심의를 하고 아이디를 떨어뜨립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요, 아이가 심의 못합니다. 떨어뜨리는 기준이 없어요. 저희는 중증 위주입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6명의 발달장애인의 교사 한 분, 보조교사 한 분 이렇게 학교 시스템을 갖다 놨어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중증이라고 학교 못 다닌다고 특수학교에서 쫓아냈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쫓아낸다고 하면 당신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문제행동이 심한 친구들 있잖아요. 뭘 때려 부신다든가 사람을 때린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인이 평생교육센터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태화는 지금까지 딱 한 명 나왔어요. 운영위원회에다가 활동보조인을 붙여달라고 올리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노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은평은요. 30명 받았는데 한 명 빼고 다 올렸어요. 이게 센터장의 마인드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해골시라고 한 이유예요. 그래서 정말 이 평생교육센터 운영권을 잡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저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저희가 서울시에 울고불고 매달려서 피눈물 흘려가며 삭발하면서 만들어낸 센터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운영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부모에는 헛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그거는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운영권을 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평생교육센터는 매년 3개씩 확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3개하고 내년도 3개하고 성과별로 해서 다시 또 확대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센터는 왜 확대가 돼야 되냐면 저희가 지금 주간활동 서비스 하시죠? 주간활동 서비스 하는데 현재 주간활동 서비스를 활동보조에 대해서 주간활동 서비스는 내년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수가 부족해요. 저희가 지금 대표님 우리가 시간을 받아야죠. 125시간을 받아야 176시간인가로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대1이잖아요. 1대 3일 경우에는 20% 더 받을 수 있어요. 시간수를. 그리고 만 100시간이면 120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1대 3일 경우에는 1대 4일 경우에는 30%를 더 받아요. 그러면 100시간 받은 사람이 130시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5시간을 받아야 우리 친구들이 8시간씩 해서 176시간을 주간보호처럼 서비스처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는 확대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노유자 시설 때문에 안 됩니다. 노유자 시설이라는 게 잘 없기 때문에 주간보호가 확대가 안 돼요. 근데 주간활동 서비스는 노유자 시설에 해당이 안 돼요. 아무데나 그냥 장소만 마련하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125시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 대부분 다 100시간 아래시죠? 100시간 넘는 분. 딱 한 분 계시고 2분 정도 계신데 100시간이 안 돼요, 보통은. 근데 125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각 구청에 성인에 한해서는 요번에 저희가 정책 제안을 넣은 겁니다. 성인에 한해서는 125시간을 나머지 시간을 구해서 채워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래야 그 친구들이 성인이 된 친구들이 주간활동 서비스에서 주간보호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간보호는 더 이상 많이 확대가 안 되겠죠. 근데 이 점에서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게 뭐였냐면 노유자 시설이 없는 데는 중복장애인이 못 가요. 서비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평생교육센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나머지 평생교육센터가 최종에는 걸어다니는 친구들은 주간활동 서비스를 빠져나갈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교육센터는 노유자 시설이 다 들어가요. 그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평에 30명이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가장 체중증을 위한 장소를 남겨놓는 거죠. 저희가 문제행동이 있는 친구들을 받아보니까요. 문제행동이 있는 친구들은 장소가 넓어야 조금이라도 화가 달라요. 좁은 장소에서 너무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0명인데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센터는 150평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반은 또 중복장애 친구들이 들어가요. 현재 5반이거든요.
5반에서 4반은 그냥 발달 친구들이고요. 한 반은 중복장애, 지체를 동반한 중복장애 친구들이 한 반을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평생교육센터를 했더니 평생교육센터를 보고 노원 어머님들이 집중적으로 부모회가 힘이 있어야 이런 걸 만들구나 해서 부모회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해서 현재 노원 부모회는 450명이에요. 그랬더니 노원구에서 가장 큰 장애단체로 등극을 합니다. 노원 부모회가. 그래서 저희가 모든 정책을 할 때는 노원에 있는 정책인들을 불러요. 시의원, 국회의원, 구의원 다 부릅니다. 국회의원도 우원식 의원님 계시고요. 구의원도 시의원도 거기에 복지를 담당하시는 복지위원회가 정책이 있어요. 오승록 의원님이 계신데 그분들은 저희 이제 뭐 필요한데요. 서울시청 농성 시작합니다. 이랬더니 국회의원까지 다 쫓아오셨어요. 서울시청으로. 이게 맨파워인 거예요. 우리 부모의 회원의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정치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0명이 안 돼요. 저희 회원이. 저는 3년 내에 이 회원을 5,000명을 만드는 목표예요. 5,000명이면요. 청와대도 움직입니다. 서울시장도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가 5,000명인데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1+1을 정책을 제안했어요.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한 명씩만 더 데리고 와도 5,000명 금방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언니는 발달장애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언니 회원에 가입하자 존말할 때 그래서 한 명 가입시키고요. 정말 데려올 가족 친척이 없으면 남편이라 데려오라 합니다. 그럼 1+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회원 수가 5,000명이 되면요. 이 서울시에 있는 정치인들 아무도 저희를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원수 확보에 나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능한 많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보시다시피면은 이제 6번째 저희가 발달장애 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및 발달장애 가족의 참여 보장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발달장애 지원센터가 굉장히 이제 개별 맞춤형이라고 하면 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한 5군데 빼고 다 있어요. 12개가 있나요? 다 있어요? 서울만 빼고 다 있다면서. 서울만 빼고 다 있는데요. 가족지원센터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방에서요. 사회복지사들이 위기 가정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가정에서 거기서 밤새도록 싸움이 나고 누군가가 다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배를 누르고 전화를 하면 문을 안 열어주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근데 저도 발달장애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도 중증 자폐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료 상담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전문가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집단 자살이나 이런 데서 구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전문가라고 처음에 딱 보내놓으면 문을 안 열어요. 시작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생각했는데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요. 역시 서울시청 농성장이었어요. 농성장이요. 우리 친구들은 발달장애인들은 친구를 만드는 계기도 됐지만 엄마들은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동질감이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시청 농성장에서 112에다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절 때려요. 그랬더니 시청 농성장에 계신 분들이요. 다 112에 몇 번씩 전화를 해서 벌금까지 맞으신 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너무 이 112에 이 친구가 이 전화로 너무 신고를 많이 하면 이렇게 좀 기록을 남겨놔서 벌금을 맞지 않게 이 친구는 발달장애 가족이라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정부가 인식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사람도 이런 케이스가 있네. 나도 있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또 다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족 지원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울복지재단에서 매년 가족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요. 1억도 아니고 올해 3천만 원인가 8천만 원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그거 가지고 그냥 가족지원센터 현판 닦기 바빠요.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다른 17개 시도단체 중에서 16개는요. 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부모들한테 부모에다 그걸 주고 보통 그렇게 해서 가족 지원을 서비스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 가정이 발굴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정에 대한 서비스가 잘 돼요. 그 위기 가정을 들어가 보면요, 어머님들 아시죠? 쓰레기 집안. 발달장애인 가정에 쓰레기 집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지. 저희가 그 지방에 내려가서 사례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3명, 4명 장애인 가족도 있어요. 이런 데는 정말 특별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위기 가정들이 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 발굴이 안 되다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족지원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요. 어머님들의 이 동료의식도 필요하지만 형제자매 서비스예요. 형제자매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데 불구하고 우리 비형제자매인 그 발달장애 형제자매들이 너무나도 큰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이번에 형제자매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 형제자매 모임은요, 어머님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첫날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엄마라는 주제를 놔두고 엄마가 불쌍한 존재 또는 엄마가 얼마나 나쁜 엄마에 대해서 얘기했답니다. 왜 나쁜 엄마냐? 발달장애인 그 자녀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고 엄마 아빠한테는 다른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는 전혀 관심을 안 줬다. 자기는 방치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애들이. 그렇게 해서 첫날에는 엄마를 주제로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다음번에 뭐 주제를 얘기한다면 아빠는 더 나쁜 아빠인 거예요.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해. 밖에서 늦게 들어와. 주말에는 잠만 자.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면 소리만 질러. 이렇게 해서 아빠를 얘기를 했더니 완전 타도되어 버려졌다 애들이. 이렇게 해서 속에 있는 걸 다 꺼내놔요. 남한테 참아 못했던 얘기들을 다 꺼내놓고 세 번째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부모의 그 발달장애에 대한 그 감정이입을 단절을 시키는 겁니다. 부모 엄마가 겪었던 고통을 내가 꼭 겪어야만 하느냐. 왜 내가 겪어야 되지? 엄마는 엄마고 나는 안 돼. 우리가요, 엄마들은 발달장애 아이들을 보통 20대 후반에 낳습니다. 그러면 20몇 년은 그래도 오로지 내 인생이 있었어요. 근데 발달장애 그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친구들은 형이 발달장애가 있고 또 몇 년 살았는데 5살이 됐는데 발달장애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발달장애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세월이 자기 인생에서 너무 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달장애 가정에서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단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 친구들이 나이 들어서 정말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저희 딸이 보니까 외국에서 사례를 가져와서 심리치료 사례를 가져와서 자기들한테 그대로 적용을 해 나가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우리가 부모에서 뭔가를 도와줄게 했더니 부모에도 발달장애 엄마 아빠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양하겠대요. 자기들끼리 뭘 하겠대요. 그러면서 이게 힘들면 장애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시키게 나가겠다 하거든요. 남매나 이런 형제자매에 대해서. 그래서 가족지원센터가 이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서울시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형제자매를 일반 친구들이 가서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전혀 공감대를 못 얻어요. 발달장애인 그 중고 초중고가 있으면 발달장애 청년들, 20대 이상의 청년들이 가서 공부도 가르쳐주면서 멘토를 맺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도 내가 우리 동생이 발달장애야 형이야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치료사 갖다 주면 먹힙니까? 안 먹혀요. 이런 게 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를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된 게 발달장애인 전담팀 설치를 저희가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총 7개의 정책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서울시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에 대한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TF팀을 통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게 1만인 지금 아까 정책 설명에 나간 거 있잖아요. 거기 밑에 보시면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 촉구를 위한 1만인 선언단 가입 안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씩 10,000원씩 써서 10,000원씩 해서 대출해 주시면 이거는 자조단체를 위한 1회 한 번만 내는 10,000원이고요. 지금 보시면 또 저희가 이 서울장애인공헌회원 가입사를 받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안 받으신 분 나눠드릴 거예요. 저 조국장님, 예, 가입형사 안 받으신 분들 좀 나눠드리세요. 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가 서초지회가 설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서초 참사랑 부모회 회장님 계시죠? 회장님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죠? 그래서 참사랑 부모회가 저희랑 지회를 조직을 합쳐서 지금 같이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총회를 가지셔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부마다 정책 제안서를 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회가 있는 데는 정책 제안서를 내는데 지회가 없는 데는 정책 제안서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에서 혹시 회원가입이 안 되셨으면 이번 기회에 회원가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계시는 분. 서초구 안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그렇게 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명만 넘으면 지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회를 설립을 급히 준비를 해서 서초구에다가 정책 제안서를 내려고 합니다. 지금 구마다요, 서울장애인부모연대라고 하면은 다 인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청 농성으로 인해서 자기 구에 더 들어올까봐 별별 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보장에 대해서 20만원 중에서 구가 부담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 구에서 그 정책을 하지 않으면은 그 구는 참여를 못합니다. 서울시는 핑계가 뻔하죠. 다 해주고 싶은데 이쪽에 이 구는 안 하는데 이러면 이 구에서 자기들도 8만원 부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평생교육센터도 아시죠? 조건은 서울시에서 전체 1년 예산 5억 중에 4억 5천을 서울시가 줍니다. 5천만 원을 구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장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구에서. 그러면 저희 지회에서 들어와서 당신들 장소 마련하고 5천만 원 부담하세요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서초 같은 경우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회를 만들어서 당장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해요. 이번 달 안에. 그래서 모든 구에서 하는데 지금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용산구도 준비하는 데가 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가 지금 아직 출범을 못했어요. 그리고 서초구, 그 다음에 중구도 지금 준비 모임 하겠다고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 목표는 25개구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는 건데 한 3여 개 구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초 지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들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으면 그 제안서, 지회 가입서 내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정책 제안 그분들의 명단을 제출해서 저희가 정책 제안서를 낼 거고요. 어머니 저희가 서울시청 농성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성한 건 아시나요?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4박 5일간 농성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특수학교, 저희가 특수학교 세 군데 시설이죠. 서초구, 그 다음에 강서구, 중남구에 3개의 특수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동대문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오픈하라는 거였어요. 완공하라. 그래서 그 약속을 4월 20일 날, 4월 1일 날 저희가 조혜연 교육감님한테 약속을 받아냈고요. 4월 20일 날 장애인 날에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약속을 정책화시키겠다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초구는 언남초등학교 자리에 중복 지체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세울 예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현수막에 걸린 건 아시나요? 주민들이 현수막에 걸렸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왜 장애인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그 현수막이 한 20개 정도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사진 찍었어요. 그 밑에 다행히도 그 현수막 밑에 각종 단체의 이름이 붙었어요. 무슨 향토 무슨 향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을 쭉 걸어놨어요. 고맙게도. 그래서 그분들이 끝까지 반대하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몽땅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서초구 언남초등학교 옆에 있는 현수막이 다 거쳤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태를 지켜보고 있고요. 이 또한 부모회가 나서서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초시가 반드시 저희는 지금 특수학교 문제와 이 서울시청 농성이 다 걸려있는 데가 서초구예요 지금. 근데
이게 걸려있는 것 중에서 부모애가 지혜가 결성이 안 된 게 또 서초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이번에 서초지혜를 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주변에 선물을 좀 많이 내주시고요. 서초지혜가 결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동작구에 오신 분 계실까요? 네. 동작구는요, 동작관악 부모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동작구 부모회, 관악구 부모회로 분리시켰습니다. 이 또한 동작관악 부모회라는 이름으로 동작구에다 제출하면 관악에서 책임져라고, 관악구에다 또 제출했더니 동작구에서 책임지라고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작관악 부모회를 분리를 시켜서 각각 부모의 지혜를 만들어서 다시 정치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 부모회가 지금 완전히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새TV